무더운 여름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리는 아파트 거실에서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그 이름 앞에서 말입니다. 2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의 이름. 손가락이 떨립니다. 메시지를 쓰려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형, 안녕하세요. 겨우 5글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결국 그는 폰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연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멀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3명이 형제자매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은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서 모든 상처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연락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족 갈등의 현실을 다룹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려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형제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가 남긴 공백 장례식장에서의 재회. 김철수 씨는 스마트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고향 병원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철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추석 때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을 만날까봐 피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고향까지 3시간 거리. 고속도로를 달리며 철수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이 올까?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그 사람이 어머니 장례식에는 나타날까? 아니면 이번에도 모른 척할까?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물씬 풍겨오는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왔나? 영수는 어디 있노? 친척들이 두 형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철수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상복을 입은 남자가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형 김영수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철수 씨가 기억하던 그 당당했던 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도 철수 씨를 알아봤습니다. 한때 자신보다 키가 작았던 동생이 어느새 자신과 비슷한 체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들었지만 얼굴에 깊이 새겨진 피로의 흔적이 그동안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거운 정적만이 장례식장을 감쌌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오셨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고모가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두 형제가 다 왔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철수 씨와 영수 씨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소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두 형제를 본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던 형제가 어떻게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집안 어른들은 중간에서 화해시키려 노력했지만 두 사람 모두 완고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영수 형님도 건강하시죠? 하지만 두 형제는 서로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줄어들자 영수 씨는 조문을 마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가세요. 그 말에 영수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뛰어놀던 골목길, 하나뿐인 과자를 반으로 나눠 먹던 따뜻한 오후, 형이 자신을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넓은 등의 온기까지. 겨울밤 이불 속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들, 형이 용돈을 모아 사준 첫 번째 축구공의 기억까지. 언제부터 이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영수 씨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밤새 간병했던 날,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동생이 첫 월급을 받아와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던 그 기쁜 표정까지.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들은 금세 차가운 현실에 묻혔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를 느낀 조문객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때 서로를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골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구석진 의자에 앉아 서로를 의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두 번째, 피보다 진했던 벽 가족 안의 불평등.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 씨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틀어진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만석 씨는 장남인 영수에게만 온 관심을 쏟았습니다. 영수야, 너는 큰아들이니까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매일 저녁 영수와 함께 앉아 신문을 읽어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반면 둘째 철수에게는 너는 형을 잘 도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가게가 망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린 결정은 잔혹했습니다. 영수는 계속 공부시키고 철수는 일을 시켜야겠다. 철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16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손톱 밑에 끼인 기름때, 퉁퉁 부은 손목, 허리 아픈 것도 참아가며 번 돈은 모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형 영수는 좋은 과외를 받았습니다. 철수가 야근 수당까지 받아가며 번 돈으로 영수의 참고서를 사고 학원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형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철수에게는 공허한 위로였습니다. 영수는 좋은 성적으로 서울 소재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 생활비까지 모두 철수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철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형의 꿈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영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때서야 철수도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동급생들이 대학 생활을 즐길 때 철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28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신부와 작은 결혼식을 올리려 했습니다. 형 영수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전화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형 꼭 와주세요. 형만이라도 와주셔야 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예식 시간이 지나도 3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계속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신부도 신부 가족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신랑 형은 어디 계세요? 저녁 늦게 영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 못 갔다. 축하한다. 축의금도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날 철수는 형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버렸습니다. 더 큰 상처는 부모님 집 상속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 명의는 자연스럽게 장남인 영수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철수도 상속권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형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위해 철수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댔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고치는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벽지 도배 비용까지 모두 철수가 부담했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매달 집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전세금 마련은 뒤로 미루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집 문서에는 영수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였습니다. 철수에게는 팔았다는 통보만 있었을 뿐 돈 한 푼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형이니까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철수는 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따로 찾아뵙고 명절에도 형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형제끼리 왜 그러냐고 하셨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사회에서는 형제 간의 단절 이유로 재산 분쟁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수십 년의 희생, 무시당한 존재감, 그리고 형으로부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문제였습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두 형제. 하지만 그 사이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시간도 치유하지 못한 감정 30년의 공백.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패이게 만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두 형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영수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부모님 집을 판 돈을 시작으로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큰 집에서 혼자 살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키우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형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영수는 동생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철수는 매년 어머니 생신 때마다 전화를 걸려고 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형이 있을까봐, 형과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께는 따로 찾아뵙거나 용돈을 드렸지만 형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영수는 왜 안 오냐고 철수에게 물어보면 철수는 저도 모릅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영수에게는 철수가 언제 결혼했는지 아느냐고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25년 동안 두 형제는 서로의 소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철수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영수가 부동산으로 성공한 것도 서로 몰랐습니다. 철수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간 것도, 영수가 혼자 사는 것도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영수 소식을 들으면 철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수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한 번쯤은 안부라도 물어보지라는 서운함도 컸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가 장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없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둘은 따로따로 병원에 갔습니다. 철수는 오전에, 영수는 저녁에 찾아뵈었습니다. 병실에서 마주칠까봐 서로 시간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두 아들을 보며 속상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형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하지만 당사자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가끔 꿈에서 어린 시절의 형을 만났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의 형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현실의 차가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네 번째, 장례식 이후 묘지 앞에서의 진실. 장례식을 마치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떠나자 장례식장에는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관을 영구차에 모시는 순간 철수와 영수는 어색하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묘지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영구차를 따라가는 두 대의 승용차. 철수는 아내와 함께, 영수는 혼자 운전해서 갔습니다. 같은 목적지로 가면서도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친척들도 수고했다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묘지에는 어머니의 무덤과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철수가 먼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형과 화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수도 천천히 다가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어머니 무덤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소나무들이 사각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도 부모님이 무서웠다. 영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만에 동생에게 건네는 첫 마디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려 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만 기대하시는 게 부담스러웠어. 큰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하셨거든. 영수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는 공부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형이니까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그때는 몰랐다. 철수는 형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들으니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힘들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형의 동생이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셨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결혼식에 못 간 건 정말 미안했어. 그때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목이 날 뻔했거든. 하지만 그것도 핑계였어. 사실은 내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어. 저는 형만 믿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형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형은 없었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오랜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 상속 문제도 그래요. 법적으로는 저도 권리가 있었는데 형이니까 가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집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댔는지 아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집에 얼마나 많은 돈을 보탰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의 권리라고 여겼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25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란 건 상대방의 진심이 다 전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은 어려워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묘지에 어둠이 내렸고 두 형제는 각자의 마음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수 아닌 복귀 마지막 선택. 묘지에서 나오며 철수가 마지막으로 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도 이제 잃어봐야 알 거예요. 소중한 걸 놓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말을 남기고 철수는 돌아섰습니다. 영수는 홀로 어머니 무덤 앞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형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제사인데 형은 오지 않았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형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같은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철수는 일기장을 천천히 넘겨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자신만 괴롭게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미움도 내려놓겠습니다. 철수는 일기장을 정리하며 혼잣말했습니다. 다시 연락할 일은 없겠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어요. 한편 영수는 집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두 형제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어깨에 매달린 꼬마 철수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영수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철수가 형의 등에 엎여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의 집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고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 만에 받는 형의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어린 시절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철수야, 나도 정말 미안했다. 그때 그 바닷가에서 너를 업고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이제 좀 마음 풀어라. 철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있던 그 여름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형이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자신도 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고 싶었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하고 화해한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해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영수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동생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먼 곳에 살고 있는 옛사람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사랑보다 오래 지속되지만 미움 역시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어도 적어도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김철수와 김영수,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움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치유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용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완벽한 형제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숙한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